최근 국내에서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시작됐습니다. 초기 단계라 관심이 많은데요. 감염병 전문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 중 40%가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 안전 문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역 건설 현장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 4개의 지자체가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에 관한 공동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18명입니다. 최근 200명대였던 인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으로 400명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10명이 추가로 감염돼 관련 확진자가 3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지역도 전날보다 더 늘어난 2,418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중 김포의 신규 확진자 수는 95명, 부천은 73명입니다. 김포시가 코로나19 재택 치료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과 투약을 시작했습니다. 김포시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96명분을 확보해 정해진 대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경증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또는 재택 치료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우선 투약됩니다. 재택치료자는 김포 내 협력 의료기관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담당 약국과 보건소를 통해 치료제를 받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마스크 쓰기가 일상이 된 지도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주사 백신도 2차를 넘어서 3차까지 접종하고 있지만 확산세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먹는 알약으로 백신이 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투여가 시작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치료에 대한 궁금증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엄종식 감염내과 전문의를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먹는 치료제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먼저 나타난 효과와 부작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지금 팍스로비드라는 이름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약을 먹게 되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나 징후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증상 완화 효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입니다. 임상 연구에서는 한 88% 정도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감소시킨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 처방을 해보면 현장에서는 이 88%보다는 조금 낮은 중증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먹는 치료제 처방과 투여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투여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 공급 물량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확진자에게 드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방 대상으로 정의한 그런 환자는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그 면역 저하자인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고 5일 이내의 상태이고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경증 또는 중등증에 해당하는 환자가 투여 대상입니다. 예, 또 아무래도 먹는 치료제다 보니까 성분도 좀 궁금합니다. 주요 성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팍스로비드는 이제 실제로 그 두 가지 성분입니다. 하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 죽이는 그런 성분이 하나가 있고 또 이 약의 성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리토나비어라는 성분이 함께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두 가지 성분을 복용하는 형태로 지금 처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경구 치료제는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은 되지 않았지만 몰루피라비어라는 성분의 약이 있습니다. 상품명은 라게브리오라고 하는데요. 이 약은 워낙에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이 됐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임상 연구를 했고
약 30%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다. 중증 환자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먹는 약 투여 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처방을 받으신 분들은 그 5일 동안 하루 2번, 3알씩, 한 번에 3알씩 복용을 잘 끝까지 다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 이제 의사들의 경우에는 이 처방 대상이 이런 적응증에 잘 맞는 환자인지를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만성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방이 제한이 되어 있고,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분도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약물을 이렇게 복용하시던 분들 중에 그 기존 약물들이 이 팍스로비드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부작용이 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이 지금 복용 중인지를 확인을 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감염내과 전문의 연결해서 먹는 치료제에 대한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심야 시간에 업소를 영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1,500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방역 수칙 위반 건도 50여 건입니다. 인천 지역 지자체는 야간 시간대 당직자와 담당 부서 직원 등을 근무하도록 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신고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절반에 가까운 국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경련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 무려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한계사항을 이루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생존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통계청 고용 도형 결과에서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반대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일자리가 사라지고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조사로 보고 있습니다. 네, 18일부터 학원이나 마트와 같은 일부 시설들의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됐는데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대기업만 봐준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방역 패스 도입으로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처벌의 문제이고요. 소상공인들에게는 무거운 과태료와 처벌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가의 행정명령을 지켜온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은 턱없이 부족한데 인센티브는 없이 책임만 주어진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또한 방역 패스 적용에 있어 앞에 말한 것 같이 대기업들 또는 이런 매형 마트들은 가능하고 작은 규모의 소상공인 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면 당연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결국 방역 패스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기나 공간의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곳이라면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해제해야 할 것이고 책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방역 패스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예, 거리두기가 또다시 연장되면서 설 연휴 특수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정부가 계속적인 지원책을 마련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연말 매출도 포기해야만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설 연휴 특수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손실보상이 먼저 필요하고요. 동시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유럽처럼 생존지원금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최대 18개월의 생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회복을 위한 중장기 저금리 대출, 약 10년 이상 정도 되는 대출을 이뤄줌으로써 이들이 유동성과 또한 장기 희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 안전에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 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건설 현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부천의 상황을 이정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 18일 타워 크레인 추락 사고가 발생한 부천 범박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당시 28층 높이에 설치돼 있던 타워 크레인 구조물 일부가 지상으로 떨어져 내린 겁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부천 원도심의 또 다른 재건축 현장입니다. 종일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일대에서만 건설 현장 4곳이 동시에 공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 현재 건설 공사장은 재개발, 재건축, 중소규모 건축 인허가 현장 등을 포함해 모두 408개소. 최근 광주 참사가 발생한 이후 현장 분위기도 뒤숭숭합니다. 조심스럽죠, 많이. 그리고 사고 날까봐 걱정도 하고. 일주일에 한 칸씩 올라가다 보니까 열풍기 떼고 뭐 하고 하니까는 조심하는데, 그러니까 좀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걱정돼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마구잡이식 공사 방식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건설 구조물의 붕괴를 크게 우려했던 지역입니다. 그 후 6개월, 이번에는 주변 집안과 오래된 건물을 중심으로 틈새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말입니다. 현장이 한 군데에 몰려서 한 번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집안 침하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겨울 공사로 인해 가지고 불과 한 3, 4개월 만에 15층을 다 올렸어요.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민간을 넘어 공공부문에도 적용됩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광급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과 구청장 등 지자체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장신도시와 역곡지구 등 수년 내 대규모 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는 부천의 경우 대비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관내 재개발, 재건축 등 공사장 현장 내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해빙기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공사장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개발과 부동산 광풍 속 이익만을 따지는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가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2호선 연장입니다. 수도권 지자체 4곳이 인천 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합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 4곳은 19일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에 관한 공동 용역에 착수했는데요. 인천 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인천 서구에서 김포 걸포를 지나 고양 일산 서구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당 노선의 수요나 비용, 또 기술을 검토한 뒤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